청담동 파크 하얏트 호텔 33층 라운지. 오후 3시.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박지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샤넬 투피스의 에르메스 가방. 머리는 아침부터 청담동 유명 헤어샵에서 새로 했다. 언니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박지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테이블에 앉은 5명의 여성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모두 강남 일대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들의 부인이나 본인 사업을 하는 이들이었다. 이선영이 라운지에 들어섰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든 자세. 하지만 옷차림은 소박했다. 이마트에서 산 듯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정 바지. 가방도 명품이 아닌 평범한 검정 숄더백. 박지영이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저기요, 이쪽이에요. 선영이 다가오자 박지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개를 시작했다. 언니들 소개할게요. 제 스케줄 관리해주시는 제 비서예요. 그 순간 선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테이블의 여성들이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명품으로 무장한 자신들과 비교해 선영의 소박한 차림새를 품정하는 눈빛. 안녕하세요. 한 여성이 건성으로 인사했다. 나머지는 고개만 까딱했다. 선영은 가까스로 자리에 앉았다. 가슴 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박지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카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신사동 카페가 얼마나 핫플레이스인지, 인테리어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지영씨 대단하네요. 요즘 카페 장사가 쉽지 않다던데. 맞아요. 저희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선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그 카페 건물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 누구 명의인지 박지영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서분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한 여성이 물었다. 선영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다. 이분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에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셔서. 박지영의 말투에는 마치 자신이 선영을 고용한 고용주인 양 뉘앙스가 스며 있었다. 선영은 찻잔을 들었다 놨다 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62세에 회사를 매각하기까지 3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자신이 조카 며느리 앞에서 비서 취급을 받고 있다니. 저희 카페 한번 놀러 오세요. 비서분도 함께요. 여성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그 비서분이라는 호칭에는 격이 다르다는 선 긋기가 분명했다. 시간이 흘러 모임이 끝났다. 여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마지막에는 박지영과 선영만 남았다. 언니 고생하셨어요. 택시비 드릴게요. 박지영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내밀었다. 선영은 그 돈을 바라봤다. 자신의 자산이 수백억인데 택시비를 준다며 5만 원을 내미는 상황. 괜찮아. 선영은 일어났다. 박지영의 얼굴에는 오늘 모임이 성공적이었다는 만족감이 떠 있었다. 자신이 비서를 둔 여유로운 사업가 행세를 한 것에 대한 뿌듯함.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다. 물처럼 흘러간 시간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1957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중학교만 졸업했다. 재봉공장에서 일하다가 20대에 서울로 올라왔다. 무역회사 경리로 일하며 야간 상고에 다녔다. 영어 공부도 혼자 했다. 3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2평짜리 가게로 시작했다. 그 작은 가게가 연 매출 150억 원의 수출업체로 자랐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공장을 직영했다. 그런 자신이 지금 조카 며느리 앞에서 비서라 불리고 있다. 집에 도착했다. 서초동의 4층 빌라. 동생 이준호의 집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선영 명의의 집이었지만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났다. 동생 준호가 소파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누나 왔어? 어디 갔다 와? 응. 지영이가 모임에 갔다 왔어. 그래. 근데 누나 미안한데.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300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매달 300만 원. 이미 2년째였다. 선영은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다. 차갑고 깔끔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꺼냈다. 예전 회계장부들, 투자계약서들, 회사 매각 계약서, 2019년 한성패션 지분 100%를 300억에 매각했다. 세금을 처리한 후 하와이 콘도, 도쿄 오피스텔, 압구정 상가, 두 채, 서초 빌딩을 샀다. 모든 자산은 LSY 글로벌 홀딩즈 명의로 되어 있었다. LSY 리선영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법인이었다. 서류를 보며 선영은 생각했다. 오늘 박지영이 자신을 비서라고 소개했을 때의 그 표정. 마치 자신이 정말로 박지영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 양 당당했던 모습.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가을비였다. 선영은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결심이 서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한강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지고 있었다. 1989년 동대문 의류시장. 그때가 시작이었다. 선영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평화시장 4층 2평짜리 작은 점포. 월세 30만 원도 빠듯했던 시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붓던 날들. 처음엔 남대문에서 떼온 옷을 팔았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면 잘 나가는 날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홍콩 바이어가 한국산 의류의 품질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 제품 품질 좋아요.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바이어의 서투른 한국말이었지만 선영에게는 기회로 들렸다.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뒀던 것이 도움이 됐다. 1995년 본격적인 OEM 수출을 시작했다. 동대문 공장 10곳과 계약해 의류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했다. 미국, 유럽, 일본. 주물량이 늘어날수록 선영의 야망도 커제다. 직접 공장을 해야겠어. 2000년대 초반 선영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번째 직영 공장을 세웠다. 현지 직원 200명 규모였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일도 생생했다. 40도가 넘는 무더위,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공장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밤마다 호텔에서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베트남 호치민의 두 번째 공장, 2010년 다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세 번째 공장. 한성패션은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의류 제조 업체로 성장했다. 연 매출 150억 원. 선영 혼자 이뤄낸 성과였다. 그런데 2017년 선영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했다. 은퇴하기로 한 것이었다. 60세, 아직 일할 나이였지만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다. 평생 일만 했다.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2019년 회사를 매각했다. 지분 100%를 대기업 계열사에 300억 원에 넘겼다. 30년 인생의 결과물이었다. 매각 후 세금을 처리하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 하와이 와이키키 콘도 한 채, 도쿄 시부야 오피스텔 두 채, 서울 압구정동 상가 건물 두 채, 서초동 오피스 빌딩 한 채. 모든 자산을 LSY 글로벌 홀딩즈라는 법인 명의로 정리했다. 세무사가 제안한 절세 방안이었다.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세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다.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회사 팔고 은퇴했다 정도로만 말했다. 동생 준호에게는 잠시 얹혀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카 도윤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싶기도 했고 혼자 사는 것이 아직 낯설기도 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준호는 IMF 때 명예퇴직한 후 여러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인터넷 쇼핑몰, 치킨 프랜차이즈, 부동산 중개업 모두 적자로 끝났다. 지금은 인터넷 도매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거의 없었다. 박지영의 카페도 마찬가지였다. 신사동 카페 임대료만 월 800만 원인데 매출은 그에 못 미쳤다. 사실상 선영이 카페 건물을 사줘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누나, 우리가 누나 챙겨드리는 거니까. 언니, 혼자 살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가 있어서 다행이죠. 마치 자신들이 선영을 도와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어제 박지영이 자신을 비서라고 소개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됐다. 선영은 서류 상자를 다시 열었다. LSY 글로벌 홀딩즈 등기부 등본, 서초동 빌라, 신사동 카페 건물, 준호가 사무실로 쓰는 강남 오피스 빌딩 모두 자신 명의였다. 30년 전 동대문 시장 2평에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밖에서 준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가는 발소리.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다. 언니, 청소 좀 해주세요. 아침 8시 박지영이 화장을 하며 던진 말이었다. 어제 도윤이가 친구들 데려와서 거실이 좀 어수선해요. 카페에 나가기 전에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박지영의 말에 잠시 손이 멈췄다. 아, 그리고 오후에 도윤이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가주세요. 저는 카페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계속되는 지시 사항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박지영이 나가고 나서 선영은 거실을 둘러봤다.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소파 쿠션은 제자리에 없었다. 컵들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68세의 조카 며느리의 청소 지시를 받으며 사는 인생. 선영은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쓸고 컵들을 설거지했다. 소파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테이블을 닦았다. 그 과정에서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던 시절, 현지 직원들과 함께 바닥을 청소하고 기계를 점검하던 날들. 그때는 자신의 사업을 위한 일이었다. 지금은 뭔가. 오후 2시, 선영은 준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 12층. 준호가 인터넷 도매업을 한다며 쓰고 있는 공간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호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을 보니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누나, 왔어? 응. 어떻게 지내? 그저 그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지다. 누나, 미안한데 또 부탁이 있어. 뭔데?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지영이 카페 때문에 자재도 많이 샀고 3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똑같은 대화의 반복. 매달 300만 원. 벌써 2년째. 선영은 계산해봤다. 2년간 7,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또 미안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 달부터는 괜찮을 거야. 다음 달부터는 괜찮다. 그 말도 벌써 몇 번째인지. 선영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체크카드로 현금을 뽑아 준호에게 건넸다. 고마워 누나. 진짜 고마워.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감사함도 이제는 익숙해 보였다. 저녁 7시, 선영은 도윤을 데리러 압구정 학원가에 갔다. 영어 학원에서 나온 도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고모, 응, 뭔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도윤이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고모는 왜 우리 집에서 맨날 계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도윤아, 아빠랑 엄마가 그러는데 고모가 혼자 살기 외로워서 우리 집에 계신다고. 근데 저는 좀 불편해요. 친구들 집에 가면 다들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데 20살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 도윤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다. 그저 솔직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미안해 도윤아. 아니요. 저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도윤이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도윤이 휴대폰을 보고 있고 선영은 운전에만 집중했다. 혼자 살기 외로워서 동생네 집에 얹혀 산다. 그게 가족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상황이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준호와 박지영은
평소처럼 카페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했다. 도윤이는 말없이 밥만 먹었다. 선영도 조용했다. 오늘 하루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지영의 청소 지시, 준호의 또 다른 300만 원 요청, 도윤의 직설적인 말, 누나 괜찮아? 준호가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뭔가 금이 가고 있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한 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조카 대학 입시도 도와주고 동생 부부 사업도 지원해주면서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신은 가족들에게 그저 편리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는, 그리고 이제는 남들 앞에서 비서라고 소개당하는 표정에 금이 갔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 달 후 한성 패션 임직원 모임이 있었다. 강남역 근처 한정식 집. 예전 회사 임직원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자리였다. 선영이 회사를 매각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임이었다. 선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한성 패션 창업주이자 전 사장이었다. 30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과의 추억과 정이 있는 곳.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부사장을 지냈던 김호진이 물었다. 지금은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영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저 그래.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네. 그래도 좋지 않으세요? 30년간 고생하셨으니. 다른 임직원들도 하나둘 인사를 나눴다. 영업부장, 생산관리팀장, 품질관리 담당자, 모두 선영과 함께 한성 패션을 키워온 사람들이었다. 그때 박지영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온 박지영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지영씨? 어떻게 여기에? 김호진이 물었다. 아, 언니가 오신다고 해서 저도 함께 왔어요. 언니 보조 겸해서. 보조. 또 그런 표현이 나왔다.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지영은 자연스럽게 선영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메뉴를 보며 선영에게 물었다. 언니, 뭘 드실래요? 제가 주문할게요. 마치 자신이 선영을 챙기는 사람인 양하는 태도였다. 지영씨, 그런데 여기는. 김호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지영이 먼저 말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언니 예전 회사 직원분들이시죠? 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언니 예전 회사 직원분들. 그 표현에 김호진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마치 박지영이 선영의 상급자인 양 들리는 말이었다. 그런데 지영씨는? 저요? 저는 언니 비서 같은 일을 해드리고 있어요. 스케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잡무들 처리해드리고. 두 번째였다. 또다시 비서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것도 한성 패션 임직원들 앞에서. 김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0년간 함께 일한 사장님이 조카 며느리의 비서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지영씨, 잠깐만요. 김호진이 당황해서 말을 막으려 했지만 박지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언니가 혼자 계시니까 제가 이것저것 챙겨드리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혼자 살면 외로우시잖아요. 어르신, 그 단어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다. 68세니까 어르신이 맞긴 했지만 박지영이 말하는 뉘앙스는 달랐다. 혼자 살아서 외로운 노인을 자신이 돌봐주고 있다는 식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김호진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박지영은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언니, 이 갈비찜 어때요? 부드러울 것 같은데. 마치 연세 많은 분의 식사를 챙기는 보호자 같은 말투였다. 다른 임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존경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비서나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으로 취급당하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다. 선영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다. 음식이 입에서 씹히지 않았다. 박지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카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신사동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온다는 이야기까지. 언니 덕분에 카페 운영이 수월해요. 언니가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김호진이 선영을 바라봤다. 예전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김호진만 남았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선영과 김호진이 따로 나왔을 때 박지영은 화장실에 갔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김호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별일 없어. 아니에요. 아까 지영 씨 말을 들어보니 사장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김호진은 30년간 선영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선영의 성격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누구 비서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회사 매각 후에 자산 관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조카 며느리가 사장님을 그런 식으로 대해요? 그때 박지영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언니,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박지영이 웃으며 다가왔다. 아, 안녕히 가세요. 언니 잘 부탁드려요. 김호진에게 인사하는 박지영의 말투에는 여전히 자신이 선영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지영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언니, 오늘 모임 재미있었어요. 언니 예전 직원분들 다 좋은 분들이네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특히 김호진 씨, 언니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되나 봐요. 박지영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자신이 정말로 외로운 노인을 돌봐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믿음 속에는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선의였다.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악이라면 화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도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김호진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30년간 함께 일한 부사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걱정스러운 눈빛. 그날 밤 선영은 다시 서류 상자를 꺼냈다. LSY 글로벌 홀딩즈 등기부 등본들,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 하와이 콘도 계약서, 도쿄 오피스텔 계약서, 모든 게 자신 명의였다. 박지영이 운영하는 카페 건물도, 준호가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 빌딩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빌라도 자신이 주인인데 비서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 순간 결심이 섰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였다. 오늘 박지영이 임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던 그 표정, 마치 자신이 정말로 박지영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 양 당당했던 모습, 그 웃음 속에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끝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김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호진아,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사장님? 네, 언제든지요. 오늘 오후에 강남역에서 만나자.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김호진을 만난 선영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 김호진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도움이요?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가 필요해. 믿을 만한 사람들로. 무슨 일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선영은 지난 2년간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은퇴 후 동생네 집에 얹혀 살게 된 경위, 가족들의 변화된 태도, 어제 모임에서 일어난 일. 그런데 사실은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모든 부동산이 내 명의야. 김호진의 눈이 커졌다. LSY 글로벌 홀딩즈 등기부 등본을 보니 서초동 빌라, 신사동 카페, 건물, 강남 오피스 빌딩이 모두 선영 소유였다. 이게 전부 사장님 거예요? 응. 회사 매각 후에 부동산 투자한 거야. 세무상 법인 명의로 했고. 김호진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럼 지금 준호 씨와 지영 씨가 살고 있는 집도 내 집이야. 그들은 모르고 있어. 상황을 파악한 김호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사장님, 정확히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어.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내가 비서 취급당하면서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얹혀 살 이유는 없잖아. 김호진은 이해했다. 30년간 함께 일하며 선영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 결심하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분과 세무사분께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강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변호사 정민수, 세무사 박영희, 부동산 컨설턴트 이정호가 참석했다. 모두 김호진이 추천한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었다. 우선 법적 검토부터 하겠습니다. 정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LSY 글로벌 홀딩즈는 2017년 설립된 법인이고 이선영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네요.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정호 컨설턴트가 물었다. 서면 계약은 없습니다. 가족 간의 구두 약속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영희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시세 기준으로 서초동 빌라는 월 250만 원, 신사동 카페 건물은 월 800만 원, 강남 오피스는 월 6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1,6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죠? 선영이 물었다. 우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 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가족 관계를 고려해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어요. 정민수 변호사가 설명했다. 6개월 정도 여유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선영은 고민했다. 6개월.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3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박영희 세무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카페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과 소방서에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만약 무허가나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흥미로운 얘기였다. 그럼 그것부터 확인해 보죠.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지영의 카페에서 여러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소방시설 미비 2건, 위생기준 위반 1건, 총 과태료 200만 원. 이 정도면 영업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이정호 컨설턴트의 설명이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사장님, 정말 하시겠어요? 김호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선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30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의 그 결단력이 다시 살아났다.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오늘 박지영이 또 비서라고 부른다면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할 생각이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아침 9시 박지영이 카페에 나가면서 선영에게 말했다. 언니, 오늘 중요한 고객이 와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인데 저희 카페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 네, 그분이 비서분도 데려오신대요. 언니도 함께 자리하시면 어떨까요? 경험 많으신 비서분이시니까 서로 얘기할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비서였다. 선영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지영아, 잠깐 앉아봐. 네? 왜요? 박지영이 의자에 앉아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니? LSY 글로벌 홀딩즈 등기부 등본이었다. 박지영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네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 등기부 등본이야. 박지영의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졌다. 언니, 이게 무슨...
이 집도 카페 건물도 모두 내 명이야. 순간 박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LSY 글로벌 홀딩즈. 내 이름으로 된 법인이야. 이 집, 카페 건물, 준호가 쓰는 사무실까지 전부 내 돈으로 산 거야. 박지영은 서류를 다시 봤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선영의 이름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 언니가 주인이야. 너희는 세입자고. 박지영의 손이 떨렸다. 언니, 왜 이걸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가족인데.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비서라고 소개할 때마다 이상하더라. 언니, 그건 비서? 내가 언제 내 비서가 됐지? 박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 오해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저는 언니가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까봐. 외로워서 비서 노릇을 해야 하나? 선영이 일어났다. 지영아, 이제 정리하자. 정리요? 너희는 3개월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박지영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다. 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안 해. 변호사와 상담도 다 끝났어. 그 순간 준호가 사무실에서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지영이 왜 울고 있어? 박지영이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준호의 표정도 점점 굳어제다. 누나,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야. 이 집도 지영이 카페 건물도 내 사무실도 전부 내 거야. 준호가 등기부 등본을 봤다. 이건 언제부터? 회사 매각하고 부동산 투자할 때부터.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가족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준호와 박지영이 서로를 바라봤다. 2년 동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나, 그럼 우리가 얹혀 산 거지. 2년 동안.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선영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지영이 다시 말했다. 언니, 정말 오해예요. 저는 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를 비서라고 소개한 게? 저는 언니가 스케줄 관리 같은 거 도와주셔서. 내가 언제 내 스케줄 관리했지? 내가 시키는 일들을 했을 뿐이야. 박지영이 할 말을 잃었다. 청소하라, 심부름하라, 도윤이 데리러 가라. 이게 스케줄 관리야? 언니, 그리고 어제 한성 패션 모임에서도 또 비서라고 했지. 준호가 당황했다. 지영아, 그런 말 했어? 오빠, 저는 30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서라고 소개했어.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때 김호진 부사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어. 박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선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야. 3개월 후에 나가. 누나, 제발. 준호가 애원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누나,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응. 더 이상 비서 노릇할 생각 없어. 그 순간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다. 뭔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부모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도윤을 바라봤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따르던 조카. 하지만 이제는 왜 우리 집에서 맨날 계세요? 라고 묻는 아이.
도윤아, 고모가 이사 가게 됐어. 이사요? 응. 그리고 너희도 이사 가야 해. 도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준호가 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집이 고모 소유라는 것, 자신들이 3개월 안에 나가야 한다는 것. 도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얹혀 산 거야. 준호의 대답에 도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선영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년간 쌓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밖에서 준호와 박지영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하지? 일단 전세금부터 마련해야 해. 전세금이 어디 있어? 절망스러운 목소리들이었다. 선영은 박스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비서라고 불리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청소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외로운 노인 취급받지 않아도 됐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었다. 3개월 후, 선영은 용산구 한남동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했다. 45평 아파트 12층.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침 7시. 선영은 커피를 내려 창가에 앉았다.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였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였다. 평온한 일상의 풍경. 2년 만에 찾은 진짜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호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새 아파트는 어떠세요? 선영이 답장을 보냈다. 좋아. 정말 좋아. 짧은 답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 준호 가족은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선영에게 받던 300만 원도 끊어졌다. 박지영은 카페를 정리했다. 임대료 월 8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대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 9,600원, 주 5일 근무. 준호는 인터넷 쇼핑몰도 정리하고 일용직 건설 노동을 시작했다. 하루 15만 원. 몸은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도윤은 강남의 사립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송파구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미국 유학 계획도 무산됐다. 아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물었다. 도윤아,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고모한테 사과하면 안 될까요? 이미 늦었어. 박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고모 연락처도 바뀌었고. 선영은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몇 개월이 지났다. 선영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아침에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독서를 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가끔 김호진이나 예전 한성패션 직원들과 만났다. 이제는 누구도 선영을 비서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두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편해. 정말 편해. 선영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새로운 사업 계획은 없으세요? 아니, 이제 진짜 은퇴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걱정되기도 했다. 특히 도윤이. 어느 날 선영은 도윤의 소식을 들었다. 김호진을 통해서였다. 사장님, 혹시 도윤군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아르바이트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도윤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선영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도윤에게는 죄가 없었다. 부모의 잘못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영은 개입하지 않았다. 도윤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준호는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 허리 디스크였다. 병원비와 치료비로 더욱 어려워지다. 박지영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계속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견뎠다. 도윤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 독학으로 수능을 준비했다. 어느 날 도윤이 용기를 내어 선영을 찾아왔다. 한남동 아파트 현관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고모, 저 도윤이에요. 선영이 놀랐다. 1년 만에 듣는 조카의 목소리였다. 도윤아? 네,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다. 1년 사이에 도윤은 많이 변했다. 키도 더 크고 얼굴도 성숙해 보였다. 하지만 옷차림은 소박했다. 들어와. 선영이 거실로 안내했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도윤이 한강뷰를 보며 감탄했다. 커피 마실래? 네, 고마워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모, 1년 전 일 사과드리고 싶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사과? 제가 고모한테 왜 우리 집에 계시냐고 물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고모가 얼마나 큰 분인지. 도윤아. 아빠가 얘기해 줬어요. 고모가 어떻게 사업을 키우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선영은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저희는 고모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어요. 아니, 무시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특히 엄마가 고모를 비서라고 소개한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이제 알았구나. 네, 늦었지만 알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고모, 저는 고모를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그 큰 회사를 만드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가신 거잖아요. 선영의 마음이 조금씩 녹았다. 도윤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에 대학 가려고요.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도윤의 표정이 밝아졌다. 예전엔 다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유학 가는 것도.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모든 게 고모 덕분이었다는 걸. 선영이 웃었다. 1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많이 컸구나. 고모, 혹시 저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도와달라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셨으면 해요. 고모처럼 살고 싶어요. 도윤의 말이 진지했다. 고모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선영은 생각해 봤다. 이 아이는 달랐다. 부모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 가끔 만나자.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부모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해낸 일에 대해서만 도와줄 거야. 네, 당연하죠. 그날부터 선영과 도윤은 가끔 만나기 시작했다. 선영은 도윤에게 사업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이평에서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도윤은 그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 6개월 후 도윤이 대학에 합격했다. 경영학과였다. 고모 합격했어요. 도윤이 기뻐하며 선영에게 전화했다. 축하해. 고모 덕분이에요. 고모가 해주신 말씀들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선영도 기뻤다.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학자금 대출 받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요.
그래, 스스로 해봐. 하지만 선영은 몰래 도윤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한 것이었다. 도윤은 그 사실을 몰랐다. 3년이 흘렀다. 2026년 봄, 도윤이 대학 2학년이 됐을 때였다. 어느 날 도윤이 다시 선영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고모 안녕하세요. 도윤아, 왜 그렇게 차려입었니?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창업 동아리에서 사업계획서 발표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투자도 받았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500만 원이지만 제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선영이 사업 계획서를 봤다. 대학생들을 위한 중고교재 거래 플랫폼이었다. 아이디어도 좋고 계획도 체계적이었다. 잘했구나. 고모가 해주신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하신 말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신 말씀. 도윤이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고모, 저 이제 알겠어요. 뭘? 고모가 왜 그때 저희를 내보내셨는지. 선영이 조용히 들었다. 저희가 고모의 존엄을 짓밟았거든요. 고모 같은 분을 비서라고 부르다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도윤아,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꼭 해야 할 말이에요. 도윤이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고모는 제 롤모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큰 회사를 만드신 분. 그런 분을 저희가 어떻게 대했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모 정말 존경합니다.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지다. 고마워, 도윤아. 고모, 제가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보답이야. 그날 이후로도 도윤은 꾸준히 선영을 찾아왔다.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했다. 선영은 도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는 투자해주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조언해줬다. 준호와 박지영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다. 준호의 허리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박지영도 편의점 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가끔 도윤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지만 선영은 개입하지 않았다. 2028년 겨울, 도윤의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 중고교재 거래 플랫폼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면서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어섰다. 고모 감사합니다. 도윤이 선영에게 인사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고모 덕분이에요. 내가 잘했지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고모가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뭔데? 존엄의 가치요. 도윤의 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에게든 무시당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고모를 통해 배웠어요. 선영은 만족스러웠다. 도윤만큼은 제대로 키워낸 것 같았다. 도윤아,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네, 고모가 만들어주신 어른이에요. 그해 연말 도윤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고모, 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사업? 네, 고모의 경험과 제 에너지를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은 생각해 봤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재미있겠네. 정말요? 응.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선영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키워낸 조카와 함께였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한강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4년 전 박지영이 자신을 비서라고 소개했던 그날. 그때의 굴욕과 분노.
그리고 그날 밤 내린 결심. 모든 게 헛된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 결과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그날 나를 비서라 부르던 순간 나는 내 인생을 되찾기로 했다. 선영이 혼자 중얼거렸다. 복수가 아니라 내 존엄을 찾는 일이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놀이 물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웠다. 선영은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조카가 있었다.